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요금제 인가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이용자의 선택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대형 철도 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철도 종합시험 선로가 완공됐습니다. 세계에서 5번째로 개통한 것으로 400여 개가 넘는 철도 전용 성능 검증 시험이 국내에서 이뤄질 수 있게 됩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국내외 오염물질이 축적되면서 미세먼지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데요. 이번 미세먼지의 원인과 전망에 대해 취재기자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60세 이상의 노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바로 치매인데요. 치매의 완벽한 치료법은 없다고 하지만 초기 증상을 빨리 파악해 치료하고 건강할 때부터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 치매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5G 요금제 인가 신청을 반려하기로 했습니다. 과기부는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과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기부 관계자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에는 지장이 없도록 SK텔레콤이 이용 약관을 수정해 재신청하면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14억 3,160만 대로 2017년보다 5.1%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상반기에 2.6% 감소하는 데 그쳤으나 하반기에 7.3%로 하락폭이 확대돼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악화한 데는 애플 등 주요 업체의 신제품이 큰 효과를 보지 못했으며 혁신적인 신규 모델 부재, 불황 장기화 등이 겹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청와대는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병영, 이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에 대해 청와대가 위촉을 거부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관련법상 결격 사유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병영, 이경우 위원의 경우 최근 3년 안에 원자력 이용자 단체에서 근무했거나 사업에 관여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원안위법 10조 1항에 저촉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한국당이 퇴진을 요구했던 강정민 전 원안위 위원장도 같은 이유로 사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현행법상 원안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너무 경직되고 까다롭다며 이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청와대가 한국당 추천 원안위원 2명의 위촉을 거부했다면서 이는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 분립 원칙을 파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열차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열차 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철도 종합 시험선로 시설이 완공됐습니다. 세계에서 5번째 시설로 철도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2009년 2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침목 균열 사고, 2011년 2월 광명역 KTX 열차 탈선 사고, 지난해 12월 강릉역 KTX 탈선 사고, 잊힐만 하면 터지는 대형 철도 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시험시설이 문을 엽니다. 4년 6개월 만에 완공된 철도 종합시험선로가 막바지 시설물 검증과 시험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철도의 이제 안전사고를 제로화시킬 수 있고 그런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속 200km 주행이 가능하고 철도 차량과 용품, 시스템, 소음 등 모두 447종에 대한 성능 검증 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특히 교량 같은 부분에서는 그 교량의 길이나 높이를 조정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특징입니다. 이제까지 철도 시험은 운행 중인 선로에서 제한된 항목만 가능했고 부족한 부분은 해외에서 진행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험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전문적인 철도 종합시험선로 개통은 세계에서 5번째로 우리나라의 철도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 일반 철도뿐만 아니라 도시철도에 대한 시험도 가능합니다. 국내 기업의 철도 용품, 시스템, 기술 자립이 가능하게 되고 해외 철도 시장에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전용 철도 시험선로 개통은 국내 철도 산업의 대외 신뢰도를 높여 수출 확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한반도를 뒤덮은 최장 최악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현장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과 규정이 너무 느슨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잿빛 장막에 휩싸인 듯 건물의 윤곽만 희미하게 보입니다. 조금 가까이 가보니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당진 화력발전소입니다. 겉보기엔 평소와 다름없지만 전체 발전량의 5분의 1을 줄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치의 하나입니다. 비상 저감 조치로 가동 제한에 들어간 발전 설비는 이곳을 포함해 모두 16기입니다. 정부가 예상한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하루 3톤 정도. 하지만 주민에게 와닿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발전소가 가까워서 그런지 더 심한 것 같아요. 제일 필요한 게 아주 눈. 깜빡거려 보면은 눈이 빡빡하고 뭐가 맞춰놓은 것 같고 감이 이상해요. 이런 조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대기업 공장과 하청업체들이 밀집한 청주 산업단지. 이곳에서 미세먼지를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는 회사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충북 지역 사업장 3,600여 곳 가운데 의무 사업장은 시멘트 회사 등 5곳뿐입니다.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인다고 해도 40곳을 넘지 않습니다. 환경단체는 특별법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때에만 초점이 맞춰진 게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미세먼지는 고농도시에 저감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상황에서 저감하기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중 첫 번째로는 사업장 배출 허용 기준이 더 강화가 돼야 되겠죠. 특별법으로 비상 저감 조치가 강화됐다고 하지만 좀 더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미세먼지 대란은 쉽게 사라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해상용 기름을 빼돌려 공장 등에 불법으로 팔아온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해양경찰청은 43살 이모 씨 등 25명을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부산항과 여수항, 인천항 등에서 폐유를 수거하던 배를 이용해 해상용 면세유를 빼돌린 뒤 180억 상당의 기름 2,800만 리터를 공장과 화해단지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배에 설치한 바닷물 혼합 장치를 이용해 폐유로 둔갑시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상용 기름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황이 기준치보다 최고 10배까지 높아 육상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네, 요즘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고 있죠. 예. 이번 미세먼지는 이례적으로 고농도가 오랫동안 유지된다는 특성을 보이는데요. 예. 이런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언제 맑은 공기를 쐬고 파란 하늘을 봤는지 가물가물할 정도인데요. 이번 미세먼지 대체 얼마나 심한 건가요? 네, 보통 초미세먼지가 나쁨 이상, 그러니까 1세제곱미터에 36 마이크로그램 이상이면은 고농도 미세먼지라고 하는데요. 네. 올해 들어 서울에서 이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날수가 28일입니다.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대기질이 안 좋아졌다는 겁니다. 국내 초미세먼지 관측이 시작된 게 지난 2015년부터인데요. 지난 1월 14일에 서울에서 미세먼지 하루 평균 농도가 129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해서 처음으로 세 자리를 찍었는데 그런데 지난 4일에 미세먼지 하루 평균 농도가 117 마이크로그램으로 역대 한 2위를 기록을 했고요. 다음 날인 5일에는 역대 기록이 깨졌습니다. 5일 12시 기준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47 마이크로그램 per 세제곱미터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을 때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발동되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라고 있죠. 5일 기준 서울에서 사상 처음으로 닷새 연속으로
저감 조치가 발동됐는데요. 네. 비상 저감 조치가 도입된 지난 2017년 이후에 최장 기간입니다. 미세먼지 청정 지역으로 불렸던 제주도 역시 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됐을 정도입니다. 네, 제주도까지 이런 고농도 미세먼지가 침범하게 된 건데, 그런데 이번 미세먼지는 이 특징이 고농도도 있지만 그 기간이 정말 길어지고 있다. 이런 것도 참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심했나요? 네, 서울을 기준으로 지난달 20일부터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이날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기록한 이후에 단 하루인 26일을 빼놓고 서울의 미세먼지 수준은 나쁨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3일절에는 서울 대기질이 급기야 매우 나쁨 단계에 들어섰고요. 예. 그리고 현재까지도 매우 나쁨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참고로 26일 하루 미세먼지가 보통 수준이었던 건 충남 지역에 내린 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네, 저도 3일절에 하늘이 굉장히 뿌였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서울 지역이 매우 나쁨 수준이었군요. 네. 예, 이때 이번 미세먼지의 그 원인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국내 대기가 정체된 가운데 중국발 미세먼지가 쌓여섭니다. 예. 올해 1, 2월 달에 서울의 평균 풍속은 초속 1.8에서 1.9m로 지난해 같은 기간 풍속인 초속 1.9에서 1.2m보다 낮았다고 합니다. 바람이 약해서 미세먼지가 흩어지지 못하고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예. 다음은 중국발 미세먼지인데요. 이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 즉 미세먼지가 국내 요인 탓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는데요. 네.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개 이렇게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는 중국의 영향이 없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그렇지만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거나 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될 경우 중국의 미세먼지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사실 미세먼지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예. 연구에 따라서 원인이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요. 하지만 중국의 영향이 평상시에는 30%에서 50%라고 하고 이 미세먼지가 지금처럼 고농도일 때는 60에서 80% 정도 좀 더 높다고 환경부는 분석한 바 있고요. 또 미세먼지는 국내 영향도 크지만 이보다 더 해롭다고 알려진 초미세먼지는 국외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중국의 스모그 경보 가운데 이 총 4개 중에 최고 등급 바로 밑에 단계인 오렌지색 경보라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2차례 발령이 됐는데 모두 국내 미세먼지가 치솟을 시기와 맞물립니다. 그렇군요. 특히 지난 2일에서 4일에 발생한 이 두 번째 오렌지색 경보는요.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을 기록한 시기와도 겹쳐서 이 중국 요인과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를 아예 떼놓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이처럼 국내 미세먼지가 고농도일 때는 중국 영향이 최대 80%라고 하니까 결코 이 중국의 영향을 떼어놓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언제쯤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당분간 미세먼지는 계속 이 예보가 암울한 편인데요. 예. 시베리아 고기압 세력이 약해서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대기가 계속 정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7일에 잠깐 보통 수준을 회복했다가 다시 나쁨으로 돌아올 전망입니다. 그러면 뭐 이번 주 내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국외 영향이 많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크진 않은 거 아닌가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지 이제 미세먼지가 좀 줄어들 수 있겠는데요. 그 전까지는 당분간은 외출을 자제하고 또 외출 시에는 이 KF 인증을 받은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정말 하늘도 답답하지만 미세먼지를 떠올리면 마음까지 답답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두 번째 소식은 이 미생물로부터 유용한 물질을 지속해서 생산하는 기술을 대사공학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미생물을 만드는 기술을 합성생물학이라고 하고요. 국내 연구진이 합성생물학과 대사공학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미생물을 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예, 살아있는 미생물에서 유용한 물질을 뽑아낸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합성생물학을 활용하면 미생물로 어떤 것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최근에는 이 대장균의 유전자를 편집해서 대장균이 플라스틱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기술도 개발이 됐고요. 대장균이 먹이인 당을 섭취하고 대사해서 바로 이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는 기술인데요. 플라스틱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석유에서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존의 공정과는 달리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아서 친환경적입니다.
이처럼 미생물을 키워서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대사공학 공법이 거의 수백 가지라고 하는데요. 대장균의 유전자를 조작하면은 이런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휘발유나 화장품 향료 또는 인슐린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생물에게 당만 공급해주면은 무공해로 플라스틱은 물론 휘발유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좀 친환경적인 기술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대중화되고 있지 않는 건가요? 네, 바로 효율이 문제입니다. 예. 미생물에게 당을 아무리 많이 줘도 이 미생물이 당을 제 몸을 건사하는 데만 써버린다면, 그러니까 사람에게 유용한 물질을 조금밖에 안 만든다면 이 대사공학은 실제 산업에서 쓰일 수가 없겠죠. 네. 이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줄이고 사람이 원하는 물질을 최대한 많이 만들도록 하는 게 관건일 텐데요. 그래서 연구진이 최소 유전체 미생물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유전자만 남긴 미생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에게 유용한 물질을 만들도록 남겨두는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되게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연구진이 미생물을 개발한 방법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연구진은 처음에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최소 유전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최소 유전체 미생물은 잘 성장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성장 속도가 매우 느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한마디로 비유를 하자면 굶겼다고 합니다. 네. 그랬더니 대장균이 스스로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불필요한 유전자를 스스로 없앴다는 건데요. 네, 연구진의 자세한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환경에 맞닥뜨리게 되면 스스로 그거를 극복해내려는 어떤 생물학적 기작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작 안에는 예를 들어 유전자 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작들로 인해서 이 미생물들이 그 환경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약간 잘 자라지 못하는 이 최소 유전체 미생물을 잘 자라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은 실험실 안에서 빠르게 일어난 일종의 진화 현상인데요. 네. 과학적 용어로 적응 진화라고 부릅니다. 그 결과 만들어진 대장균에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이 유전자 가위로 집어넣어줬는데요. 이 미생물 대장균의 성장 속도는 일반 대장균과 같으면서 또 이 유용 단백질은 2배로 많이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굶겨서 이렇게 하드 트레이닝을 했더니 사람이 원하는 물질을 잘 만들어내더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은 가혹해 보이긴 하지만요. 과학적으로는 의미 있는 발견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구진이 이번에 만든 미생물은 대장균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다른 미생물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항생제를 만들어내는 방성균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미 실험실에서 만들어졌고요. 연구진은 다양한 미생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더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이미 개발된 미생물도 효율을 더 높일 방법을 찾기 위해서 후속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친환경 플라스틱은 물론이고요. 나중에 다른 미생물을 활용한다면 신약까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날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예방을 위해 전국의 양돈 농가마다 공무원 2명씩을 지정해 관리하는 전국 양돈 농가 담당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최근 베트남으로 확산하고 여행객의 휴대물품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국내 유입이 우려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담당관 2명은 농식품부나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1명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1명으로 구성되며 매달 한 번 농가를 직접 방문하고 방역을 지도하게 됩니다. 특정 유전자만 골라 교정하는 유전자 가위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이 제시됐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 교정 연구단 연구팀은 DNA 염기 중 아데닌 염기만 골라 교정하는 아데닌 염기 교정 가위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효율을 높이는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연구팀은 아데닌 염기 교정 가위가 인간 유전체 32억 개 가운데 평균 60곳에서만 변이를 일으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아데닌 염기 교정 가위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아데닌은 DNA를 구성하는 4개 염기 가운데 하나로 대부분 유전 질환은 염기 1개의 문제로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특정 염기를 교정하는 유전자 가위가 오작동 없이 작동하는 것은 질병 치료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현재 기술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태양의 측면과 뒷면의 자기장 영상을 인공지능을 활용해 복원했습니다. 경희대 문용재 교수팀은 미국 나사의 태양활동 관측 위성과 태양 탐사선의 관측 자료를 딥러닝 기법으로 인공지능에게 훈련해 태양 측면과 뒷면의 자기장 영상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태양 전면의 자기장 영상은 태양활동 관측 위성을 통해 얻을 수 있지만 태양 측면과 뒷면을 관측하는 태양 탐사선에는 자기 관측 센서가 없어 측면과 뒷면은 자기장 영상이 없습니다. 태양의 자기장 영상은 태양 활동과 우주 기상을 예측하는 데 매우 중요해 태양의 측면 상황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예보 측면에서 유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애스트로노미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강력한 토네이도가 미국 남동부 지역을 덮치면서 지금까지 최소 23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일요일 오후 이 지역을 강타한 토네이도는 최소 12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남동부 지역을 강타한 토네이도가 남겨놓은 처참한 흔적들입니다. 광활한 지역인데도 온전한 건물을 찾기 어렵습니다. 맥없이 쓰러진 나무 더미 위로 목조주택 잔해물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멀쩡하던 건물이 종이장처럼 찢겨졌고 지붕 구조물은 바닥으로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거꾸로 뒤집힌 자동차는 건물 잔해와 함께 뒹굴고 있습니다. 아름드리 나무도 뿌리채 뽑혀 나갔습니다. So I grabbed my dog and went and got in the closet, and I'm sitting there holding the door just in case because it didn't close all the way. And a few minutes later, that's when I could hear all the wind and the house moving. Just sucked the clouds in and everything, and heavy wind and everything. And then we ran inside, and after that, it was just a lot of debris flying, and we just watched it out the window. 이번 토네이도로 지금까지 2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수색 작업이 진행되며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엘라베마를 덮친 토네이도는 최소 800m의 폭으로 지상을 휩쓸고 지나가며 곳곳에 엄청난 피해를 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이 지역에서 발생한 토네이도는 최소 12건인 것으로 기상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치매 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치매는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중 하나인데요.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치매 증상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신경과 구본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나이가 들수록 가장 무섭고 두려워지는 그런 질병이 치매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얼마나 발생하고 있나요? 2014년에 중앙치매센터와 한국갤럽이 진행한 치매 인식도 조사를 보면 만 60에서 69세의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은 치매였습니다. 예. 암보다도 무서운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실제 암은 3세대 항암제인 면역 항암제가 나오면서 정복을 가시권에 두고 있지만 치매 치료는 아직 그만큼 발전하지 않았어요.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수준인 거죠. 완치로 가는 길이 더디지만 치매 환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7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678만 명 중 치매 환자는 66만 명을 차지합니다. 2024년에는 100만 명, 2039년에는 200만 명, 무려 2050년에는 300만 명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네, 자 일단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노인 10명 중에 1명은 치매 환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치매에도 참 종류가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어떤 게 있나요? 치매는 뇌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기억력을 포함한 언어 기능, 시공간 기능 등의 인지 기능이 다발성으로 장애를 일으켜 직업적 그리고 사회적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치매의 종류로는 서서히 신경세포가 죽어가는 퇴행성 질병인 알츠하이머 병이 있고 또 뇌혈관 질환의 이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은 대부분 기억력 저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초기에는 주로 몇 시간 혹은 며칠 전에 있었던 단기 기억력 저하가 발생하고요. 이 시기에는 젊은 시절에 있었던 일을 잘 기억하는 데 비하여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었는지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말기로 진행하면 거의 모든 일상생활과 기억을 상실하게 됩니다. 혈관성 치매는 두 번째로 흔한 치매의 원인 질환으로 전체 치매의 15%에서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대부분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흡연을 하거나 과음을 자주 할 경우에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예. 혈관성 치매는 보통 뇌졸중을 동반하기 때문에 뇌졸중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혈관성 치매가 두 번째로 흔한 치매의 원인이면 첫 번째로 흔한 질환이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인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치매의 일종이었군요. 알츠하이머 치매도. 이 대표적인 치매 종류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종류의 치매도 있나요? 다른 종류의 치매로는 루이체 치매와 파킨슨병 치매가 있습니다. 예. 파킨슨 증상이라고 불리는 움직임의 장애가 같이 나타나는 게 특징인데요. 파킨슨 증상은 파킨슨병이 있으면 나타나는 손의 떨림, 행동이 느려짐, 뻣뻣한 움직임 등의 증상을 함께 묶어서 이루는 것입니다. 치매가 파킨슨 증상보다 먼저 나타나면 루이체 치매일 가능성이 크고요. 치매가 파킨슨 증상보다 나중에 나타나면 파킨슨병 치매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 보통 70대의 증상들이 처음 나타나기 시작하고 환각이나 움직임의 장애, 렘수면 장애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파킨슨 증상을 보이는 치매의 경우에 또 하나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수두증에 의한 치매를 감별해야 됩니다. 수두증에 의한 치매요. 수두증이라고 하는 것은 뇌 안에 뇌척수액이 차서 생기는 치매 현상으로 파킨슨 증상과 함께 보행장애, 소변실금 증상을 보이는데 이 치매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한 치매입니다. 그 밖에도 이제 드물게 나타나긴 하지만 이상 행동을 주로 보이는 전두축두 치매가 있는데 이거는 다른 치매와는 달리 50대부터 발병되기 시작하고 기억력 저하보다는 언어나 판단, 사고, 기능들의 저하가 먼저 나는 게 특징입니다. 네, 정말 치매의 종류도 이렇게나 다양한 줄 몰랐는데요. CT나 MRI를 찍게 되면 뇌 모습도 각기 다르게 나타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의 경우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이상 단백질이 뇌에 축적되어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베타 아밀로이드가 과도하게 만들어져서 뇌 속에 쌓이게 되면 뇌세포를 죽이면서 알츠하이머병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병이 나타난 환자의 뇌사진을 보면은 정상 뇌세포에 비해서 신경세포의 소실로 전반적인 뇌 위축 소견이 나타난 것 외에는 다른 소견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혈관성 치매 환자의 뇌 MRI를 보게 되면은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뇌 백질에 하얗게 보이는 허혈성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뇌에 손상된 부분에 따라서 치매 증상도 혹시 다르게 나타나나요? 예, 그렇습니다.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 질환은 알츠하이머병으로 이 경우는 해마의 병변으로 기억장애 증상이 제일 처음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최근 기억에 대한 장애가 심하게 나타나다가 점차 예전 기억에 대한 장애로 진행하게 됩니다. 알츠하이머병이 진행하면서 우측 두정엽이 침범되면 길찾기 장애가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낯선 곳에서 길찾기 장애가 나타나다가 점차 익숙한 곳에서도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게 됩니다. 더 심해지면 집안에서 화장실을 제대로 찾지 못하기도 합니다. 좌측 두정엽이 침범되면 계산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전에 익숙하게 사용하던 도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측두엽의 경우는 왼쪽과 오른쪽의 기능이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왼쪽 측두엽은 주로 언어와 관련된 역할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왼쪽 측두엽이 손상되면 단어를 잘 떠올리지 못하고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거를 인식하지 못해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왼쪽과 다르게 오른쪽 측두엽은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고 알아보는 기능을 주로 하게 되는데 따라서 오른쪽 측두엽이 손상된 경우에는 사람의 성별이나 연령대는 구분을 할 수 있지만은 이 사람이 누구이며 옛날에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잘 알아보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해마나 두정엽, 측두엽 등 어느 부위가 손상됐냐에 따라서 치매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울증을 앓는 경우에 치매가 아닌데도 치매라고 착각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노인성 우울증은 대부분 우울함을 느끼는 감정보다는 몸이 아프다는 증상을 많이 호소합니다. 또 말수가 적어지고 체중이 감소하고 행동이 느려지고 무기력한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도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증상을 보여서 마치 치매와 흡사한 증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노인성 우울증에 의한 치매를 가성치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많은 노인 환자가 이 우울증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생각하고 제때 치료받지 않고 또 주변 사람들도
이러한 우울증을 치매로 착각해서 치매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인성 우울증은 초기에 치료할 경우에 회복률이 80%에 이르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기에 진단해서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치매와 구별해야 될 증상으로 선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망은 이제 갑자기 나타나는 정신의 혼란을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환자가 환각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치매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망은 치매와는 달리 갑자기 나타나고 또 그 지속 시간이 짧으며 대개는 회복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울증과 이런 선망 같은 건 치매랑 확실히 구분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이 귓불에 주름이 있으면 이게 치매의 전조 증상이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맞는 건가요? 귓볼에 대각선 주름이 있으면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 정도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귓볼에 주름이 있을 경우 대뇌 백색질의 허혈성 변화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고 그 결과 인지 능력을 떨어뜨리고 치매가 오는 확률이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귓볼에 대각선 주름이 있을 경우에는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 환자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더 자주 관찰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네, 단순히 노화로 인한 주름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치매가 의심될 때 좀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치매 조기 진단법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는 KADH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쉽고 간단하게 인지 능력을 판단하는 진단법으로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 연구팀이 개발했습니다. 이 진단법은 간단한 8개의 문장의 선문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지기능 변화에 따른 부분만을 고려해서 판단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달라졌을 경우에 초점을 두고 설문에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지, 취미나 활동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는지, 같은 질문이나 이야기를 반복한다거나 도구의 기능이 예전보다 서툴러졌다거나 정확히 몇 년, 몇 월, 며칠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세금 계산이나 은행 업무 등 복잡한 재정 업무를 제대로 다루기 어려워지고 약속을 기억하기가 어렵고 사고력이나 기억력의 문제가 계속된다라고 하는 이런 8가지 문항에 대해서 그렇다가 보통 1개에서 또 0개 사이면은 정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가 2개 이상이면은 약하게도 인지 기능의 변화가 의심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개 이상의 경우에는 꼭 병원에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정말 치매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젊고 건강할 때도 미리 대비하는 게 좋을 텐데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나요? 예방법으로는 만성 질환이 있다면은 이것을 빨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치매 발병을 3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시고 규칙적인 운동, 금연과 금주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보건소 찾아서 치매 조기 검진 같은 거 받는 것도 도움 될 것 같은데요. 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치매 센터가 있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치매 조기 검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보건소 방문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신경과 구본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다시 등산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나라 중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이자 여가 활동이 바로 등산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관절 질환이 있거나 족저근막염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갑자기 무리한 힘이 들어가면 더 악화할 수 있습니다. 산행 전 무릎과 발목 스트레칭으로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하고 아직 눈이 녹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서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산을 타는 게 좋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